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이석수 감찰관이 현행법을 위반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와 접촉했는지 배후와 의도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의 공식 반응입니다. 이석수의 특별 감찰 내용 유출 의혹, 묵과할 수 없는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조금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서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고 이것은 청와대의 뜻이다.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수석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뜻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감찰관이 내용을 유출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아니라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이 가진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본질인데 왜 이렇게 청와대와 대통령은 사건의 본질만을 피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잠시 후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내용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태영호 공사의 귀순, 그런데 그 뒷배경에 자꾸 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 북한의 유럽 자금 총책이 얼마를 들고 잠적을 했다. 오늘 동아일보 특종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들고 잠적했길래 4천억을 들고 잠적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4천억, 유로와 파운드, 달러 등을 모두 합쳐서 4천억 원 정도에 이르는 돈을 유럽 자금 총책이 들고 튀었다. 김정은이 상당히 대노했고 태영호 공사에게도 이 유럽 자금 총책을 체포하라는 미션을 내렸는데 거기서 부담감을 느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방금 전과는 또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인데 역시 돈 이야기입니다. 태영호 공사가 무언가를 갖고 탈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통치자금 580만 불을 갖고 태영호 공사가 직접 탈북을 했을 가능성, 580만 불은 우리 돈으로 하면은 64억 원 거액을 갖고 탈북한 것으로 안다. 북한 소식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공사가 갖고 나온 돈 64억 원, 이게 정말 사실이다 손 치더라도 좀 전에 동아일보가 말했던 4천억 원에 비하면 조족지혈인데 어쨌든 돈.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요. 록밴드를 좋아하고 이 인터넷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 디지털 세대, 아버지의 결단을 끌어냈나?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밝혔었는데 이 차남의 이야기인데요. 차남이 온라인 게임에서 쓴 아이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디 이름이 노스코리아 이즈 베스트 코리아, 북한은 최고의 한국이다. 그런데 저희 돌직구쇼 취재 결과 노스코리아 이즈 베스트 코리아 라는 게임 아이디와 똑같은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은 김정은 정권을 대놓고 조롱하는 북한 조롱 계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잠시 후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인데요. 지금부터는 우병우 수석입니다.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초유의 사례입니다. 현직 민정수석으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우 수석의 거취가 중대 기로에 처해졌다. 청와대는 그런데 당혹감 속에 일단 버티기. 어젯밤에 이 버티기라는 기사를 인쇄하고 오늘 아침에 배달할 때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반응은 그냥 버티기에 불과했는데 조금 전 청와대의 공식 반응 저희 뉴스 속보로 보내드렸습니다. 버티기 수준을 넘어서서 특별 감찰에 대한 본격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와대 대통령의 눈가기를 가리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검찰 수사받는 민정수석, 그런데 그냥 민정수석이 아닙니다. 사정총괄 민정수석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민정수석 발 아래 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점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우병우 처가와
넥슨 간의 1364억 원 강남 노른자 땅의 수상한 땅 거래는 그런데 특별감찰이 검찰의 수사 의뢰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얼마나 이 의혹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을지, 진경준과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검찰 수사 벌써부터 기대할 것 없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골프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우병우 수석과 청와대의 오늘 아침 반응, 그리고 태영호 공사의 귀순 배경, 돈에 관해서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오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올림픽 메달 소식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호의 신문을 발행하겠습니다. 리우 올림픽 특별판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돌직구 신문 마지막 호의판 첫 번째 뉴스를 지금 공개합니다. 남자 여자 통틀어서 우리 배드민턴에서 노메달의 수모를 간신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자 대표팀 정경은, 신승찬 선수, 제가 개인적으로 정경은 선수 참 좋아하는데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저희 도직구쇼의 전속 해설위원 최동호 해설위원님, 그래도 어제까지만 해도 메달 없었는데 간신히 동메달 들고 오셨어요. 예, 간신히 동메달인데 체면 유지했습니다. 간신히 동메달인데 그래도 동메달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값진 동메달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자 복식 배드민턴에서 동메달 이전까지 72년 미넨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44년 만에 구기 종목 전체에서 메달을 따내지 못할 위기에 몰렸었거든요. 예. 여기에서 우리 그 정경훈 선수하고 신승찬 선수가 극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중국의 세계 랭킹 2위 선수들입니다. 위양, 탕위안팅 조를 2대0으로 이기고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었어요. 예. 신승찬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밖에 안 남아서 참 잘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남녀 통틀어서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다. 예. 근데 구기 종목은 올림픽 예선에서도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오올림픽 본선에 올라간 종목이 남녀 통틀어서 4종목밖에 되진 않았었거든요. 남자 축구, 여자 핸드볼, 여자 배구, 그리고 여자 하키. 예. 4종목이었었는데 4종목 다 8강까지 간 게 최고 성적이었었죠. 그래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정경훈, 신승찬 사실은 초반에 기대를 많이 받지 못했던 콤비였는데 값진 동메달 수확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동자가요. 한자 좀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금자하고 같다, 이게 동이거든요. 그렇죠. 금메달하고 같은 게 동메달이에요, 한자로 보면. 그러니까 좋아해야 돼요. 금메달과 같은 동메달 땄다. 한자 풀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금과 같은 게 동이에요. 리오 올림픽 두 번째 뉴스로 이동합니다. 이 볼트의 한계는 과연 어디일까? 200m 예선 경기 어제 있었는데 중간에 속도를 일부러 줄이는 모습, 그리고 옆에 달리던 선수와 수다를 떠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게 뛰던 중입니다. 뛰던 중에 200m 예선 중에 옆에 있는 캐나다 대표 선수에게 야, 너 뭐 예선인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뛰냐? 수다 떨면서도 1등을 했다. 이 모습 과연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리 예선이라도 최동호 해설위원님, 너무 설렁설렁 뛴 거 아니냐? 볼트. 볼트의 목표는 2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내는 것이었거든요. 때문에 볼트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400m 개주에서도 자메이카 팀으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예. 결승에만 나오겠다. 그리고서 100m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200m에서 18초대로 신기록을 세우겠다라고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아마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겠다는 나름대로 알찬 계획을 세우고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번이 이 리오올림픽이 볼트의 은퇴 무대이거든요. 근데 저는 더 궁금해지는 것이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사진만 보더라도
우사인 볼트가 뛰면서 살살 뛰어 예선이 왜 이렇게 빨리 뛰냐고 얘기할 정도로 재밌는 선수이거든요. 아니 남들은 기를 쓰고 뛰는데 거기다 얘기까지 하니까 참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은퇴 이후에 볼트의 이런 스타성으로 봐가지고 방송에 아마 진출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다른 스타 우사인 볼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기도 합니다. 예, 200m 오늘 결승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 볼트가 100m 경기 때도 그렇고 중간에 수다 떨지는 않더라도 마지막 결승 라인을 앞두고서 속도를 좀 의도적으로 줄이는 모습도 목격이 돼서 이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올림픽 정신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는 마지막 결선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10초, 100m는 10초대고요. 또 200m 20초대, 19초대 잠깐 뛰는 건데 무슨 에너지 소비가 이렇게 많을까라고 하지만 이 올림픽에 진출한 선수들은 바람 한 점 그리고 보폭 하나에도 신경을 쓸 만큼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400m 계주 예선에도 출전하지 않을 정도로 볼트는 400m 계주 결선 그리고 200m 결선과 세계 신기록에도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볼트의 한계는 과연 어디인가? 세계 신기록이 또 한 번 깨질 것인가가 오늘의 관심사입니다. 리우올림픽 호외판 세 번째 뉴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네, 과연 세 번째 뉴스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대학교 후배입니다. 우리 연재 손현재 선수의 첫 메달 도전이 바로 오늘 밤 손현재의 쇼타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동 해설위원님, 어제 마지막 점검을 손현재 선수가 마쳤습니다. 저도 이 마지막 전에 이 리허설 영상을 제가 좀 봤는데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번 손현재가 준비한 쇼는 정말이지 아름답다. 보셨습니까 어제?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마지막 훈련이었었죠. 그리고 오늘 밤 10시 20분에 손현재 선수가 드디어 개인 종합 예선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현지에서 들려지는 소식은요. 모든 준비는 예정대로 잘 되어 왔다입니다. 러시아 대표팀과 같이 상파울루 지역에서 전주 마지막 훈련을 했고요. 그 계획대로 일정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밤 개인 종합 예선에서 손현재 선수 물론 이제 메달에 도전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러시아가 워낙 리듬 체조 강국이기 때문에 세계 랭킹 공동 1위입니다. 이 마문 선수하고 쿠드레프테바 선수와는 조금은 이제 점수에다 차이가 있고요. 때문에 손현재 선수는 우크라이나 선수들하고 동메달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더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 없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을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이 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충분히 높였습니다. 때문에 실수 없이 프로그램을 소화만 해낸다면 실수만 안 한다면 동메달 놓고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제가 좀 있습니다. 손현재 선수의 연기는 완벽하다. 실수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몸 컨디션도 매우 좋다. 이런 걸 다 확인했는데 이번 러시아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리듬 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슬링에서도 이 러시아 구소련계 심판들의 이 오심 판정 그런데 리듬 체조도 심판의 이 주관적인 판단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혹시 편파 판정이 있지는 않을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려스럽다.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우리가 뼈아픈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러시아의 그 소트니코바에게 금메달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빼앗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레슬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또 직후에 복싱에서 러시아 선수들이 석연찮은 판정으로 계속 메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선수들의 손이 올라갈 때 국적과는 상관없는 경기장을 메운 관중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국제복싱연맹이 일부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러시아와 구소련 연방에 속했던 우크라이나 또 이 벨라루스 선수들이 리듬 체조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선수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러시아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자신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손현재 선수 편파 판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연기로 본인의 기량 꼭 10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리우올림픽 호의 뉴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이 경기 꼭 놓치지 마세요. 준비했는데 리듬 체조 손현재 선수의 공연이 있고 저는 공연이다, 아름다운 무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태권도도 있어요. 태권도 여자 67kg급에서 오예리 선수가 출전합니다. 우리 그 첫날 경기에서 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올림픽에서 항상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또 첫 번째 여자 경기에서 금메달이 나왔는데 오예리 선수가
저는 뭐 더 잘해도 좋습니다. 지금 급하기 때문에 내일 금메달 소식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레슬링 선수의 윤준식 선수 예정이 돼 있으니 태권도 레슬링 그리고 리듬 체조에서 좋은 성적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2주 동안 저희들에게 올림픽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셨던 저희 도지쿠쇼의 최동호 해설위원, 평창 올림픽 때 또 뵐 수 있죠? 예, 그때 또 충분히 뵐 수 있고요. 벌써 2주일이 지나갔는데 뜬금없이 평창 말씀하시니까 머릿속으로 시간 계산을 깜짝 놀랐고요. 예. 돌직구쇼 덕분에 리오 올림픽 굉장히 더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MC 김진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기회가 된다면 저와 나중에 한번 축구 중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예. 올림픽 함께해준 최동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호 해설위원과 올림픽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태영호와 이석수 이름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우병우 수석 검찰 수사 의뢰 반응을 포함한 이석수 문제는 잠시 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겠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특종은 태영호 공사의 귀순 그 뒷 배경에 금전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오늘의 특종입니다. 네, 태영호 공사의 귀순과 관련된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태영호 탈북 배일,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종,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돈 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특종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 북한의 유럽 자금 총책이 무려 4천억 원을 들고 잠적을 했다. 이 뒷후 폭풍을 결국 태영호가 감당하지 못하고 망명을 선택한 것이다. 4천억 원, 4천억 원. 외교 통일 국제 전문적으로 취재를 했던 김정한 기자 오늘도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4천억 원이라면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타격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권의 기반이 흔들흔들 거릴 만큼 상당히 큰 액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김진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됐을 것입니다. 네. 그 태공사의 망명 배경에는 아마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심리적, 정치적, 금전적. 근데 이제 금전적 배경에 바로 본인이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고 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체포를 해야 되는 예. 이 유럽 자금책이 3천억 원을 들고 날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까지 사전에 방지를 못했고, 4천억. 그렇죠, 4천억. 그리고 방지를 못했고 또 본인이 이 사람을 체포해야 되는데, 이 8월 달에 이제 평양에 돌아가는 마당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갔을 때 과연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다는 것이 네. 이 기사의 주요죠. 김정한 기자님, 노동당 39호실의 대성지도국이라는 이름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대성지도국의 유럽지국 총책임자인 가명 김명철. 이 김명철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주로 관리를 해왔는데 4천억 원이면 거의 지금까지 모았던 것을 싹 쓸어갔다. 특히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모았던 통치 자금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김명철. 네. 제가 주목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김명철이 이제 가명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 공사 일가족이 유럽에서 10년 동안 살았다는 거, 이거 네. 엄청난 특혜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유럽에 살았단 말이에요. 김명철은 20년 동안 유럽 현지에서 살았다. 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의 배경이 무엇일까? 당연히 태공사 쪽보다 훨씬 더 고위급 내지는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는 집안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정은이 상당히 분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당 39호실 이제 비자금 관리하는 데고,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심리적인 압박 차원에서 이제 태공사가 이런 결단을 내렸을 거라는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동아시아 어느 나라라고 말씀 못하겠지만 그
동아시아 쪽에서 북한 체포조로 일을 했던 북한 참사관도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북한 체포조로 일을 했던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참사관급인 그 양반 얘기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럼 지령이 내려옵니다. 체포해라. 그러면 가슴에 칼을 품는 심정으로 나가야 된답니다. 네. 내가 이 사람 안 잡으면 내가 죽는다. 가슴에 칼을 품는 심정. 네. 그런데요, 본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인간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 번은 탈북한 어느 모 청년을 잡아오라는 지령을 받고 자기가 잡아왔는데 이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예. 저 뭐 북한에 불만 없습니다. 그냥 넓은 세상 보고 싶어서 탈북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인간적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참 안타까웠지만 수갑 채워서 평양에 보내야 됐다. 그러니까 나도 참 심리적으로 안타깝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 그리고 결국 나도 탈북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본인이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는 어떤 외교관으로서 이 사람을 체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네. 체포해야 되는 압박을 받았겠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럴만하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또 그걸 임무를 완성 못했을 때 내가 평양에 가서 어떤 질책을 받을까라는 차원에서 예. 큰 고민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계진 전 의원님,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유럽 자금 총책 김명철의 4천억 원을 들고 도주한 소식 때문에 결국 태영호 공사가 귀국을 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 김명철을 잡기 위해서 북한 내의 특수 요원들을 해외 공간과 망명 지역으로 대거 파견을 했고 유럽 내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김명철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손발을 끊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보 당국도 이 김명철을 포섭하기 위해서 소리 없는 외교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여기는 한 두 가지인데 상당히 인간적인 면이 보여요. 정말 이념이고 뭐 참 당에 충성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충성을 다해서 하다가 이제 저걸 못 견디겠다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가운데 돈이 끼어 있는 거. 예. 그래서 돈을 들고 튄 경우가 많고 하는데 또 하나는 태영호의 경우를 보면은 아들과 관계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념이 아무리 거기에 무장돼 있고 깊게 거기에 물들여져 있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정의 벽을 못 넘는다. 이념이 애끓는 부정을 이길 수 없다. 이기지 못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런데 국내 신문의 보도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4천억을 가지고 진짜 튀었다고 쓸 것이 아니라 잠적한다면 물음표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이 사실인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잖아. 예. 580만 달러 한다면은 물음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의 언론은 정확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선정적인 김명철. 액수와 이런 추측으로 막 했을 때 나중에 신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네. 이 김명철의 탈북 소식은 이미 사전에 확인이 된 그건 보도인 것 확인했지만 같은데. 액수, 돈 액수 뭐 이런 예. 거. 김 씨의 아들, 예. 둘째 아들이 1988년생이다. 윤태구 실장님, 이미 유럽 자금 총책이 김명철도 태용호처럼 아들과 같이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아들이 인터넷 금융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아들,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한 점이 있죠. 그 아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과연 이제, 우리 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는 이제 과거에 있지만은 미래하고 이제 양발을 걸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과연 나처럼 그 과거, 봉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럴 때 이제 막막함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하나 더 주목해보고 싶은 게 이 4천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기업으로 가정을 했을 때요. 어떻게 보면 이게 횡령인 거죠. 정상적인 이제 기업의 자금을 횡령하면은 은행에 동결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이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제 요즘 이제 국제 금융 투명성 워낙에 강조하고 금융 범죄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금에 대해가 이렇게 들고 나갔으면은 북한도 협조 요청을 하면 국제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응합니다. 예. 근데 북한이 이게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횡령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느 은행에다가 이 사람이 이 돈이 사실은 우리 건데 뭐 차명으로 있지만 내 건데 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건이 자꾸 발발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제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말하자면은 돈을 들고 튀기가
용이해진다. 금고지기들이 변질하는 일이 많아질 거다. 그렇죠. 예. 정상적인 거래, 북한이 이제 정상적으로 외국과 무역 관계를 가진다면 어떤 사람이 이게 특정하게 그걸 횡령하려고 했을 때 그 금융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동결시켜 달라. 그럼 거기도 협조를 하거든요. 뭐 사회주의고 아니고 간에. 북한의 이 자금들은 다 비정상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인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4천억을 들고 누군가 유럽의 총괄 책임자가 잠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태영호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태영호는 말 그대로 영국에 있는 대사관의 총괄 책임자가 아니라 공사 아닙니까? 사실상 더 위에 있는 높은 직급의 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사는 가만히 있고 그 책임을 태영호가 졌다. 오늘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가 나오는데요. 예. 태영호가 사실상 영국에 있는 공사였지만 그 대사관을 총괄하는 당의 비서였을 확률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 대사는 얼굴마담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고 이 공산당과 같은 조직에서는 정부기구 위에 있는 게 당의 당직자거든요. 당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총괄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태영호가 실제 알려진 그냥 외교관의 역할보다 훨씬 더 큰 노동당의 비서 역할을 쓸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난번에 김정은의 형이라고 불리는 김정철이 나름대로 영국에서 그 공연을 보러 갔을 때도 옆에 밀착 수행하는 과정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 북한 실세 정권이랑 가까운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4천억을 들고 잠적했던 유럽 내 누군가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발굴해갖고 북한에다가 보고 조치를 취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내용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태영호의 귀국, 4천억 원의 유럽 자금 총책. 첫 번째 얘기인데 이제는 두 번째 돈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께서 지금 이념은 애끓는 부정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두 번째 돈 이야기가 차남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태영호 공사의 차남 올 A를 받을 정도의 수재고 영국의 명문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영국 명문대학교의 한 학기 학비가 3,800만 원, 상당히 비싼 건데 태영호가 3,800만 원 학비를 낼 형편이 안 됐다라는 현재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의 장래와 생계를 생각한 이민영 탈북 아니냐. 대북소식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공사가 아들의 뒷바라지 학비 연 26,000파운드, 연이군요. 26,000파운드에 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혔고요. 태영호 공사도 본인이 직접 주변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국에 있는 친구들, 평양에 있는 내 지인들은 내가 한 달에 178만 원으로 수영장과 사우나 갖춘 궁전에 사는 줄 알지만 현실은 침실 2개의 비좁은 부엌이 있는 대단할 것 없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영국 현지에서 공산당 주최 강연 중에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한 모임에서 2013년도에 태공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차를 몰고 나올 때 저 앞에 일종의 트래픽잼, 교통 체증이 있으면 혼잡 통행료는 어떻게 내나 생각을 해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김정한 기자. 네. 3,800만 원의 학비. 이걸 두고 고민했다. 네, 제가 이제 역으로 태영호 공사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죠. 입장이라면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 상당히 모멸감을 느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태영호 공사가 북한에서 보면 혁명 3세대입니다. 1세대는 이제 항일 투쟁을 했던 것이고 6.25 세대를 지나왔던 것이 2세대고 혁명 3세대는요. 말 그대로 능력과 전문성으로 승부했던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그 아주 극심한 식량난을 겪어야 했던 혁명 4세대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북한의 어떤 그런 르네상스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내가 돈 문제로 여기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자꾸 한국에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 본인이 상당히 모멸감을 느낄 것 모멸감을 느낄 같은데 것이다. 저는 이제 그것이 유일한 어떤 그 요인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런 문제도 금전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을 예. 살아가는데 당연히 그런 것 생각했을 것이고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뭐 덴마크에서 태어나서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국제적 인재니까 내 아들 제대로 잘 키워보고 싶고 컴퓨터 수학 잘해서 런던 임페리얼 칼러지라는 명문 옥스퍼드대에 맞먹는 이런 명문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당사자인데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학비도 상당히 좀 교육 제대로 시켜보고는 싶은데 학비도 상당히 비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겠죠. 근데 이제 예. 보다 나은 환경
환경을 자식에게 좀 제공하고자 했던 그런 아버지의 고민이 느껴지고요. 이 둘째 아들이 뭐 애비드 뭐 게이머 이런 표현이 있죠. 굉장히 그 인터넷에도 능하고 컴퓨터 공학도고 뭐 게임에도 빠져 있었고, 그런데 북한 교육 환경이 어떻습니까? 북한 얼마 전에 그 BBC 방송에서 보니까 그 리처드 루퍼트라고 노벨상 수상자가 있어요. 예. 거기 방문을 해가지고 김일성 대학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인터넷은 어떻게 제대로 하니까 인터락 하면서 인터넷이 뭔지도 몰라요. 그 학교 내에서는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교육 환경에 우리 아들을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교육비 비싸지만 어떻게든 좀 한국으로 망명을 해서 내가 좀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계진 전 의원님. 한마디만 지금 상당히 공감 가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물론 우리가 화제로서는 3,800억 또는 뭐 학비가 얼마, 뭐 교통비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 재미로 좋은데 마치 그것 때문인 것처럼 들리는 건 곤란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북한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낙원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 당사자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의료제도가 완벽하다. 아니 내 인민은 죽어가는데. 이럴 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태용도 알고 거짓말을 있었다. 예. 시침 뚝 떼고 얘기해야 할 때의 그 갈등. 그 체제에서 이제까지 잔뼈가 굵고 은혜 받고 살았는데도 지금의 상황은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가는데 이런 면도 있다는 괴리감이.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신문에 오늘 당사자가 제목이 온 거예요. 애끓는 부정이 김정은 체제를 부정했다. 아, 예. 뭐 그거는 요 가정의 하나의 문제고 태영호 공사로서는 북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설명하면서 자기는 실체를 아는 거예요. 여기 희망이 없는 나라다. 아들에게도 갈 수도 실체를 없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는 상황. 그야말로 감당했지만 이 아이가 이걸 예. 감당하고 살까? 아버지로서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래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혹시 내가 잘못해서 죽더라도 가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 의원님도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군요. 자식 키우는 사람 다 알죠. 자식 위해서 다 목숨 걸고 일하고 뼈가 빠지게 노력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태용호도 그랬을 것이다. 태영호도 그런 거예요. 죽음을 무릅쓴 거죠. 차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얘기하면 예. 소환이 된 다음에 미래가 내가 큰 결단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가족들이고 밖으로 나왔을 때보다 그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했던 배경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어제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돈 문제, 그 중에 하나가 또 BBC 보도 사태. 근데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 BBC 기자의 북한 김정은을 뚱뚱이라고 얘기했던 그 BBC 보도 사태 난 직후에 암호로 된 전문을 받았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암호로 된 전문이요. 그렇죠. 엄청난 질책이 담겨있는 암호로 된 전문이 갔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존엄을 모독한 이런 망나니 같은 언론인을 왜 보증해가지고 북한에 들여보냈느냐. 근데 그 전문을 보고 이후에 북한의 기류를 보면요,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웠겠습니까? 내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 감에 따라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시 차남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남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임페리얼 칼리지 입학을 앞두고 있던 컴퓨터 수재였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차남이 컴퓨터 게임도 굉장히 능했다. 그런데 컴퓨터 게임에 썼던 아이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노스코리아 is 베스트 코리아. 게임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뭐 전 세계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즐겨하는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차남이 즐겨한 총쏘기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아이디가 바로 노스코리아 is 베스트 코리아. 북한이 최고의 한국이다? 라는 건데,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앞서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렸는데, 오늘 조간신문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이 노스코리아 is 베스트 코리아라는 아이디, 이 이름을 딴 페이스북의 공식 계정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저는 기분 나쁘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한국에 들어와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했는데 사상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거를 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저 문구 그대로를 가지고 페이스북에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실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계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 계정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진들과 북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찬양하는 내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서 계속 사진을 넘겨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과 김정일이 약간 풍자하고 조롱하는 장면의 사진들이 대거 나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예.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빨개 벗고 있는 사진이에요. 예. 최고 존엄을 완벽하게 모독한 거죠. 만약에 저런 사진들이
대거 유포되고 있는 페이스북 계정의 아이디인 건데 이것들을 똑같은 내용의 아이디를 가지고 차용해서 이 차남이 썼다라면 저는 지금까지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좀 그냥 제 나름의 상상의 나를 펼쳐보자면 북한이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이제 국내 소환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김정환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BBC 기자의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이 됐다면 사상 검증에 대해서 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 계정 아이디를 가지고 북이 발각을 했다라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북으로 소환됐을 때 진짜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일부 작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태곤 실장님, 지금 저 페이스북, 미국에서 운영되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의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차마 다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수준으로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를 조롱하고 북한 체제를 희화화하는 그런 페이스북 계정의 이름이 바로 노스 코리아 이즈 베스트 코리아. 이거 자체도 풍자다 이거예요. 북한에서 저거를 적발을 해가지고 뭐 처벌 위험 그까지 보기는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태영호 공사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최고 그룹인데 밖에 나오면은 정말 이제 서민에 불과한, 그럼 이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똑똑한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북한 가면은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런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의 최고의 삶이 지금 여기에 착한 중상층 서민의 삶에 비해 가지고 더 좋지가 않을 것이다. 상대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더 좋지 않은 데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분방한, 자유분방한 아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거냐라는 데 대한 마음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이제 이민영 탈북, 뭐 아까 이제 4천억을 뭐 했다고 이제 추정되는 이제 그 사람의 경우에도 아들 이야기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이제 이런 게 있었죠. 북한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이냐?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맛을 보여주는 거, 결국 이게 개혁 개방이 되는 거, 북한 주민들이 그걸 맛보는 거, 뭐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남측의 거를 알리는 게 가장 큰 효과적인 이제 방안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실효성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막아놓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요즘 시대에. 그렇다고 이제 열자고 하니 열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노스 코리아 이즈 베스트 코리아. 아들은, 차남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로서 그런 차남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모순되고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정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태영호 공사의 유럽 현지 생활이 녹록치 않았다. 여러 가지 증언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태영호가 그 정도 생활비로는 도저히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을 것이다. 급기야 유럽 대사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벼룩시장을 이용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에 있는 물건들이 중국 물건이더라도 평양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잘 팔리나 봐요. 그 사람들이 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국 물건을 사서 보내는. 이승윤 칼럼니스트. 3,800만 원 학비도 고민이 됐을 것이고, 물론 돈 문제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겠지만 생활비도 없었고, 그리고 남들은 수영장 딸린 호화로운 집에 살 거다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좁은 부엌이 있는 자그마한 오래된 아파트였고, 거기에 벼룩시장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것들이 태영호에게 고민 요소 중에 하나였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건, 일반적인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계형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고위급에서 일했던 이제 태영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위급이고 또 지식인이고 또 집안도 남달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오로지 생계만을 위해서 탈북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녀 문제만으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건데,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뭐 4천억 원인가를 들고 잠적한 뭐 김만철, 가명이긴 합니다만 김만철을 빨리 좀 추적해라는 어떤 그런 압박,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BBC 기자의 어떤 그 보도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업무적으로 다시 그 본국에 소환됐을 적에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자녀 문제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는 자금뿐만 아니라 이 선전, 이 모든 그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예. 북한의 지도부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지도부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테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 영어부터 해서 중국어까지 능통한, 그리고 외국에서 거의 뭐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고뇌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그 대변해야만 하는 북한의 어떤 실상과 밖에 나와서 10년, 20년 생활하면서 본인들이 봤던 어떤 선진국의 그런 모습과 그 괴리감 속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외교관 직업적인 어떤 그런 고뇌들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외교부를 출입할 때 서방국에서 주재했던 한 외교관 취재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 해당국은 북한 대사관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이제 그런 주재국에서는 각 나라 외교관들을 초청한 리셉션이 열립니다. 근데 거기서 바라보는 북한 외교관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저녁 리셉션에 오면 초반부터 비싼 양주를 굉장히 급속도로 마신다고 합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나 그런 비싼 양주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요. 예. 어떨 때는 이제 비싼 음식 같은 경우를 이렇게 급히 이렇게 주머니에 싸가지고 가는 것도 본 적이 있다.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마음이 짠했다. 같은 민족으로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외교관이 있다는 모습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전체의 어느 하나를 일반화해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숙현 칼럼니스트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식인의 고뇌 얘기했잖아요. 혁명 3세대 정말 자존심 하나로 내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위해서 내가 세계에 나왔는데 예. 나와 보니 런던이라는 데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그 탈북자들이 나름의 노스코리아 타운이라고 해서요. 북한인들만의 한인타운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 그렇군요. 탈북을 해서 좀 더 자유로운 곳으로 그런 사람들 접하면서 이 사람의 고뇌가 더 커져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태영호 공사의 딸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제3국에 있어서 미처 한국으로 같이 망명을 하지 못했다라는 관측도 있고 북에 남겨졌을 가능성도 조심스럽지만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딸이 정말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딸을 두고 북한에 딸이 만약에 있다면 북한에 그 딸을 두고 망명을 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제3국에 지금 어떤 모처에 또 혹시 위험에 처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막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분명한 사실은 저는 혹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딸은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또 이 처가가 대단한 집안이라고 어제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혁명 1세대, 빨치산 1세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위험에 처할 만큼, 생명이 위험할 만큼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판단 내리지 않았을까. 또 역으로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자금을 가지고 북한에서 대신에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런 보도를 우리가 자꾸 하면 전 북한의 앞으로 대응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부패한 외교관 일가가 한국 정부의 공작에 빠져서 어허. 돈을 들고 날아갔다. 예. 그런데 이 딸은 정말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못할 짓을 시킬 수 있겠죠. 부패하다. 나는 엄마 아빠를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원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다. 정말 비난한다. 이런 식으로 공개일판 세대 시키는 거죠. 선전전에 예. 좀 내세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빨치산 1세대 금수저의 변심, 세 번째 돈 이야기입니다. 태영호가 북한 자금 64억 원을 가지고서 탈북했을 가능성. 글쎄요, 오늘 한국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1, 2번과 3번은 조금 결을 달리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태곤 실장님, 이거는 확인될 수 없어요. 영국 대사관에 있는 돈 규모가 최대한 64억 원 정도다. 그래서 아마 갖고 탈북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측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태영호 예. 공사의 보직이 이제 대사관에서 2인자고 실질적으로는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이 이제 영국 대사관의 자금은 운영을 했겠죠. 하지만 아까 4천억 나온 것처럼 메인 보직이 돈을 돌려야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아닌데 네. 저는 이게 영국 대사관이 영국 대사관이 운영하는 자금이 과연 64억까지나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정말 마음을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들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까지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네요. 예. 태영호 공사의 귀순 배경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이야기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에서 조금 전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평소처럼 대변인이 나와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니라 홍보수석이 직접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놓고 청와대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담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속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에선 이석수 감찰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위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된 것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이석수 감찰관이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석수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 배후와 의도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밝혔고요. 청와대는 이석수의 유출 의혹, 국기를 흔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의 국기는 국가의 기강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국가의 기강을 흔든 것이 감찰관입니까? 민정수석입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사실상 마무리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취재에 워낙 일정이 늦지 못해서 여러 가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석수와 우병우의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이석수와 청와대의 싸움으로 확전이 된 양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3가지 포인트 함께 보시죠. 철옹성 우병우 결국 검찰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저녁 우병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시한 특별감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특별감찰 1호의 감찰 결과를 청와대가 직접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됐습니다. 결국 검찰로 가게 됐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정이 경찰과 검찰에 목을 쥐고 있는 것 같다. 도대체 감찰관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내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그 어저께 나왔던 그 이석수 감찰관의 그런 워딩을 보면 이미 이 수사를 감찰을 할 수 없다라는 굉장한 어떤 그 실망감과 좌절감에 휩싸여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한테 그 관련돼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도 굉장히 내부에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분위기에서는요.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그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우병우 수석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그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엄호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굉장히 쩔쩔맨다는 느낌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 청와대가 나서서 새누리당이 나서서 총대를 메고 저렇게 엄호를 해야 되는 건지 첫 번째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업무를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 의혹 자체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언론에서는 이틀이 멀다고 계속해서 의혹이 지금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 상황에서 결국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는 특별감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였는데 특별감찰관조차도 내부에서 저렇게 좌절감을 토로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저 상황에서 검찰에 넘어간다? 그것도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거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지 내부 정보를 보고받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검찰과 경찰에 목을 쥐고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이석수 특감이 일종의 무력감을 느꼈다. 그렇죠. 검찰의 네. 좌절감을 느꼈다. 검찰 넘길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못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뒷배경이다라는 건데 특별감찰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법 19조에 따르면 특별감사관이 감찰 대상자의 비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을 막아야 할 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법 규정대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겠군요. 우리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명확한 거는 나와 있는 게 딱 경찰 얘기는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증언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아들의 의경 꽃보직 논란들이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경찰은 자꾸만 자료를 달라 그러면 자료를 거부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앵커가 얘기하신 법의 내용에 명확히 들어맞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거고요. 나머지의 법에 입각한 판단은 검찰이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자로 9시에 바로 청와대에서 굉장히 긴박하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난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의혹이 아직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을 내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석수 감찰관은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는데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라 그러고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게 참 야당이 일부러 공격하고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측면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용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게 공격이 아니죠.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병우 수석 사정 책임자로 부적격하다 사퇴를 요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민정수석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보수정당을 자처하고 있죠. 보수정당은 뭐 하는 정당이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보수정당입니다. 본인이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의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리기 위한 특별감찰관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명명백백 규정된 바에 따라서 예.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사실상 방법이거든요. 오죽하면은 오늘자 어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친박계 중진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요? 동료 의원 상당수가 수석 비서관 단 한 사람 때문에 당청이 동반으로 몰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 그리고 현 정부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은 좀 뼈아프게 새겨드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이 이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소속인데 정말로 지금 절절하게 진정성 있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이겁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신분은 사정 라인을 총괄하는 그런 직위입니다. 과연 우병우 수석, 어쨌든 검찰 앞에 서게 됐는데 민정수석이라는 사정 라인을 총괄하는 직위를 유지한 채 제대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검찰이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겠느냐? 눈치 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청와대 발표에 대해 가지고 참 못마땅한데 내용적으로 못마땅한 것보다 이게 어떤 효과를 낳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석수 감찰관이 이제 언론과 이제 접촉을 해서 한 거에 대해 가지고 국기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제 좀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활동이 미약한 시민단체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고발해놨어요, 검찰에다가. 이 옛날 좀 많이 보던 거거든요. 이제 어떤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은 대가닥 이제 수사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석수 감찰관한테 우병우 민정수석 건을 수사 의뢰 받았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이야기는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 이거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검찰이 수사 의뢰한 거는 좀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럼 이거부터 예를 들어서 금방 수사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검찰의 위신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검찰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예. 그리고 그 검찰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민정수석인 거잖아요. 우병우 수석이잖아요. 오늘 청와대 발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새누리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그런데 어저께 대변인의 논평은 이 특별감찰관을 맹렬히 비난하는 거였거든요. 새누리당에? 예. 근데 대변인한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게 뭐 생각이냐. 그건 나는 당의 대변인이다.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하고 그 이전에 김재원 정무수석이 오후에 당에 왔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또 당은 오늘 뭐라고 할 겁니까?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맹비난 그럴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지경에 만들었다. 오늘 청와대 아침 발표는 당과 검찰을 너무나 곤란하게 만들었다. 뭐 제가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예. 이게 있고 그 앞에 사정 라인 총괄 유지한 채 수사 이거하고 또 앞에 이제 사례들을 맞물려서 보면요. 물론 문제는 문제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강남 경찰서의 한 경찰이 이제 기자의 부탁을 받고 기자가 약간 그 경찰을 속인 것 같아요. 내 개인 채무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차적 조회를 했어요. 우병우 수석에. 근데 이게 뭐 아주 내밀한 거라기보다는 그 차가 이제 어디 소속인가 조회를 해줬는데 그게 순식간에 어느 경찰이 언제 어느 기자한테 했는지 딱 잡혔습니다. 물론 예. 이런 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데 정말로 동작이 빠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며칠 전에도 뭐가 있었냐. 치안비서관, 현직 치안감이에요. 치안비서감이 내가 우병우 내부 제보를 했다고 찌라시가 돌아다닌다라고 서대문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나는 억울하다. 네, 서대문 경찰서가 그것도 또 금방 이틀인가 3일 만에 바로 잡아냈습니다. 예.
그 어떤 회사의 대기업의 이제 홍보 담당 직원이 이렇게 처음에 유포한 걸로 이런 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사안은 정말로 금방 하고 딴 거는 이게 천천히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이 민정수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 수사에 서게 된 우병우 민정수석. 오늘 경향신문 27면 사설에는 이런 사설이 실렸는데요. 피의자 된 우병우, 자기 수사 지휘하는 저질 코미디 할 건가? 경향신문의 사설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 수석은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계통에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도 대부분 우병우 사단이 장악했다. 피의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수사 방향까지 통제한다는 건 저질 코미디에나 나올 법한 얘기다. 이해지 전 의원님, 민정수석이 사정 라인을 총괄하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 이석수 감찰이 검찰에 참 비교적 빨리 넘긴 것이 수사가 끝나서가 아니고 한계를 느꼈겠죠. 그러니까 한계를 느낀 검찰에서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문사 기자분과 뭐 통화를 해서 뭐 수사 내용을 흘렸다. 잘못이죠. 청와대 말이 뭐 틀린 건 했는데 잘못인데 과연 이 사안이 그렇게 큰 건가? 이석수 건은 법의 판결을 받으면 되고 우병우 수석의 경우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 되고 간단한 거예요. 이걸 청와대가 이석수의 팔을 비트는 모습을 아침에 보였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죠. 그건 옳지 않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거냐는 의문을 언론에서 제기하는데 난 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상식은 검찰을 지휘하는 건 법무부 장관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이죠. 민정수석은 가끔 필요할 때 사정 라인의 힘을 빌릴 수는 있겠죠. 근데 왜 마치 민정수석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 검찰이 분명히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수사하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는데 이런 우려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 수석은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고 감찰에서 의뢰했으니까 그리고 이 수석이 절차에서 잘못이 있다면 법의 판단을 받아서 그 사람도 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가 아침에 대변인을 통해서 이석수의 팔을 비트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검찰이 오늘 아침 청와대의 그 반응을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진 않을지 눈치 빠른 검찰이 그런 우려도 드는데 그런데 이소속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의혹 중에 일부만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수사 의뢰조차 못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출력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수사 의뢰된 혐의가 바로 첫 번째 우수석 아들 의경 보직 배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다.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혐의인데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우수석 아들이 의경 규정을 무시한 채 편한 꿀보직으로 누군가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보직에 배치를 했다는 것. 두 번째는 우수석 처가 기업인 정강에 대한 돈 횡령 혐의인데 1억 3,993만 원 정도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강이라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죠. 월급을 주는 직원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분은 모두 우수석 가족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직원이 없는데도 사무실도 없는데도 2014년과 2015년 접대비, 통신비, 임차료, 교통비 등으로 2억 2천여만 원을 사용한 의혹이 있다. 거기에는 회사 리스 차량 비용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수석의 어떤 그런 생활비를 이른바 정강이라는 회사 돈으로 마음대로 유용한 건 아니냐라는 혐의 두 가지인데 문제는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못한 내용은 본질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이 강남역 땅거래 개입 의혹, 진경준과 우수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가성 혹은 뇌물성으로 이 금전 거래가 오고 갔던 건 아닌지 본질적인 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핵심 본질이죠.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인사를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강남 땅에 대해서 이게 나름대로 넥슨이 사주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거기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뇌물 받은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화성 땅에 대해서 이거 참여 아니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핵심인데요.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병우 민정수석 재임 시절이 아니던 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걸 수사를 해야 할만 합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고발했어요. 언제 고발했냐면 첫 번째 고발이 아마 7월 19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7월 말에 이어서 이 내용들을 차례차례 고발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오늘 날짜가 벌써 8월 한 20일 가량이 됐으니까 한 달이 지났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들은 앞에 말했던 의경, 꽃버지, 특혜노란 이런 부분이니까 요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더라도 진짜 핵심 본질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 한 달 동안 검찰은 과연 뭘 했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검찰이 한 달 동안 제대로 수사를 했던 내용들을 국민에게 보여줬더라면 이제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묶어서 앞으로 특검이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텐데 지금 현재 검찰이 그런 신뢰를 국민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이 이제는 출구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대로 끝까지 끌고 갈 겁니까? 그럼 곧 있으면 국정감사인데 굉장히 좀 회의적인 내용을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끝까지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거취 변동 없다. 선거은 청와대. 검찰 수사하기도 전에 우병우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석수부터 수사하라.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오해될 수 있을 만한 발언 오늘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이 직접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를 밝혀져야 합니다. 청와대의 오늘 아침 반응 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민정수석 추이의 검찰 수사, 과연 청와대의 선택은 무엇이냐? 답은 나온 것 같죠? 청와대의 선택에 대한 답변은? 그렇죠. 8월 16일 날 개각할 때 사실 일부 세 개 부처에 대해서 개각이 있었지만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재신임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날 저녁 때 우연찮게 이 감찰관과 모 언론사 간의 어떤 대화 내용이 SNS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그 보도를 MBC가 그날 저녁에 보도를 하면서 상황 자체가 참 이상하게 꼬이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대변인이 아니라 홍보수석이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 국기문란이라는 참 무서운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병우 수석이 정말 문제인 건지 이석희 감찰관이 더 문제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야를 한쪽 눈을 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청와대가 이런 선택을, 안 좋은 선택을, 썩은 동아줄을 계속 잡을 수밖에 없는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데요. 결국은 주변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자꾸 인해장막으로 가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정윤회 사건 났을 적에 왜 이른바 우리 문고리 3인방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은 지금 우병우 수석을 이렇게 감싸는 걸 보면서 이 문고리 3인방의 어떤 위상까지 우수석이 올라간 것은 아닌가. 도대체 무엇을 쥐고 있길래 저렇게까지 감싸려고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원종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여론을 전달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정현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네, 비겁하게 뒤에 숨었어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그나마 얘기했는데 그것도 직격탄을 날리기가 어려우니까 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그 모양새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정현 대표 뭐라 그러셨습니까? 지난 이번에 대표 선거 과정에서 우수석 물러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표로 이제 당선된 데 이후에 우수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홍보수석도 그렇고 새누리당의 대변인도 그렇고
어떤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한, 지금 본질은 우병우 수석이지 감찰관이 아닙니다. 왜 본질을 계속 흐리면서 사람들의 시야를 흐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원종 비서실장 얘기도 나왔고 이정현 신임 당대표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도 그렇고요. 지난 7월 20일에는 우병우 수석이 직접 경찰 기자들 만나서 격정 토론을 했죠. 그런데 그때도 사실상 검찰에 가이드라인 줬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때 얘기했죠. 검찰이 부르면 간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라고밖에 얘기 못한다.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건드리지 마라.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건드리지 마라. 예, 우수석 건드리지 마라. 그 민정수석실과 청와대는 한 몸체다라는 식의 이 메시지를 저는 검찰에, 우리에게, 국민에게보다 검찰에 저는 제2차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이제 이기준 의원께서 이제 그래도 수사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과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1년도에 신광욱 전 법무차관인데 그때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본인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이것이 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썼었고요. 민정수석이 직에서 물러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뇌물 받은 혐의가 그렇군요. 이제 불거지니까 당시에 본인이 법무차관직에서 물러납니다. 또 박근혜 정부 사람이죠. 2013년 김학의 법무차관이요. 예. 근데 이제 건설업자한테 또 성노비 받았다는 게 나니까 취임 엿새 만에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사정기관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개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검찰 수사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요 국정 지지도가 30% 이하로 물러난다면, 내려간다면, 푹 꺼진다면 저는 그렇게 보리라 보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홍보수석이 이제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유출, 의혹 이런 거 되게 이제 엄중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이 우병우 수석 본대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유출과 배후에 대해서 하나 더 제기할 게 있어요. MBC가 보도한 거. 그러니까 이제 특정 언론하고 이제 누굽니까? 이 감찰관하고 대화한 내용이 어떻게 이제 들어갔느냐, MBC는. 오늘 경향신문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예. 그 언론사에서 내부에 있는 사람이 우수석 측에다가 그거를 가까운 사람이 전달을 해서 우수석이 그 보도한 언론은 뭐 MBC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예. MBC에다가 톡 던져줘가지고 보도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거 관측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소개해 주신 우리가 거죠. 이제 뭐 유출과 의혹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 유출 의혹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석수 감찰관이 첫날 딱 말했지 않습니까? SNS 이렇게 했을 때 예. 이거 어떻게 알았냐? 난 SNS 안 하는데. 그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방금 경향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MBC가 이른바 유출 의혹을 처음 보도하게 된 설이죠. 설설설. 네. 경향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 해당 신문사에서 우병우 수석과 가까운 사람이 우수석에게 그 내용을 우수석 측에다가 제보를 한 거고 우수석 측이 결국 MBC한테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명백백히 밝히려면 이 모든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저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어떤 식으로 갈 거냐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청와대 임기 말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국정 동력을 확보해서 어떻게든지 노동개혁을 비롯한 성공적인 정부 마무리를 짓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조건들이 갖춰졌었어요. 새누리당이 이정현 당대표가 당선됐고 여러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갖고 박근혜 정권 말기에 뭐 사드비치 문제부터 얼마나 많이 힘을 실어줬습니까? 근데 우병우 수석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릴 것인가라는 의문을 저는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일 크게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100만 공무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임기 후반기에 잘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예.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위공직자들, 대다수의 공직자들의 이 공직기강이 다 해이해졌다는 겁니다. 우병우 수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 밑에 있는 하급직 공직자들이 어떻게 이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진짜 오죽하면은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오대수가 돼버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올드보이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오대수. 왜 오대수인지 아시죠? 오늘도 대충 수습하면서 살자. 의 줄임말이 오대수라고. 오늘도 대충 수습하면서 살자. 이런 문제에 정확하게 수습하지 않으면 100만 공무원들 다 같이 그냥 위에 쳐다보면서 그래 이렇게 가는구나. 오늘도 대충 수습하면서 살자. 이렇게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처해지는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저 이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오늘도 대충 수습하면서 살자. 오대수. 오늘 아침에 그 홍보수석이 이 타이밍에 그런 발표를 한 건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홍보수석은 나라의 일을 국민에게도 잘 홍보해야 되겠지만은 나라의 분위기를 대통령에게도 잘 전달해야 되거든요. 잘못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갖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 빨리 수습하고
앞으로 나가야죠. 예. 뭐 온 국민들이 여기에 전부 지금 관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소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에서 새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오늘 돌직구 경기의 사건 라인업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사건 라인업 공개하겠습니다. 부장판사님, 외제차 받으신 분 알고 봤더니 이 판사님의 사모님께서 먼저 외제차를 요구했다라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윤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한 미인대회에 딸이 출전하면서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인연을 맺은 김모 부장판사. 이듬해 김 부장판사가 정은호 전 대표에게 고급 외제 차량 레인지로버를 사실상 공짜로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 거래는 김 부장판사의 아내가 먼저 제안해 이뤄졌습니다. 정 전 대표의 지인인 성형외과 원장에게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주만 하지 어디 사게 살 수 없어요. 성형외과 원장은 정 전 대표의 차를 사도록 주선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인수할게. 내가 이제 누구 차를 얘기 안 한다고 연결시켜서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이 원장을 통해 매입대금 5천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김 부장판사에게 차량을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차량을 건넨 뒤에도 상당 기간 보험료를 대신 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판사님 아내가, 부장판사님 아내가 먼저 레인지로버 외제차를 요구했다. 이제는 뭐 더 발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오대수 한 분 더 계시네요, 부장판사님. 예.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겁니다. 부장판사님이 저러고 있으면은 밑에 있는 일반 평판사들은 어떨 것이며, 저런 판사님들한테 판결을 받게 되는 우리 국민들은 무얼 믿고 판단을 받습니까? 진짜 좀 똑바로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돌직구쇼를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들도 참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과연 오늘 뉴스를 보고 무엇을 느낄지 걱정됩니다. 광고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희망적인 뉴스 속보 한 가지. 우리 태권도의 이대훈 선수가 조금 전 동메달을 땄다라는 소식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암울한 뉴스 가운데 희망을 주는 메달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쇼 다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제발 희망적인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꼭 지켜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